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1990년대 초반,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툇마루 아래 흙바닥은 이미 질퍽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진 녹슨 수레, 갈라진 장독대, 쓰러질 듯 기울어진 헛간. 이 집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한 소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재열. 12살. 그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갈라진 손으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밤 10시도 안 됐는데 그의 눈 아래에는 이미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 셋째는 어디 갔냐? 방에서 아버지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 있겠지 뭐. 밥은 하고 있는 거겠지. 첫째 제식이 툭 던지듯 대꾸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할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재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주어 쌀을 더 빠르게 씻었습니다. 그 손은 12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굳어있고 송금 사이사이에는 빠지지 않는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아니, 어른보다 더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재열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방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서야 겨우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는 건 그 집 안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남매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바꿀 수 없는 순서였습니다. 첫째 제식. 30이 넘어서도 나는 욕심 없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재순. 언제나 내가 다 챙겨줄게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조각, 가장 유리한 조건은 언제나 재순의 손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셋째 재열.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처럼 없으면 숨이 막히지만 있어도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넷째 재우. 눈치가 비상했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는 절대 앉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언제나 적당한 핑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재숙. 막내라는 이유로 늘 보호받았습니다. 평소엔 평범한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5명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참고 가장 많이 외로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셋째 재열이었습니다. 재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지어 형제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밭에 나가 고추를 따고 저녁엔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밭이었습니다. 야, 재열아. 소 먹였냐? 예, 형님. 다 했습니다. 그럼 밭에 가서 고추 한 바구니 더 따와라. 장에 내다 팔아야 해. 예. 재열은 군말 없이 고무신을 꿰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묵묵함이 형제들에게는 순함으로 보였고 부모님에게는 착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12살 아이가 이미 포기를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재열의 하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아침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됐고
밤은 자정이 넘어야 끝났습니다. 손은 갈라져 겨울마다 피가 났고 발은 항상 흙투성이었습니다. 교과서 귀퉁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을 보며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재열은 조용했습니다. 떠들거나 웃거나 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엔 밀린 잠을 잤고 점심시간엔 밥을 빠르게 먹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고 나중엔 아예 신경을 끊었습니다. 재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을 마치면 쓰러지듯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재열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툇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 재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열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국을 떠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셋째는 공부는 못하면서 일이라도 해야지.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재식과 재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우는 눈을 내리깔았고 재숙은 밥만 먹었습니다. 재열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부엌 문 사이로 사라질 때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꽃다발을 든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들은 뻣뻣하게 서서도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안아주고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로 강당 전체가 환했습니다. 재열은 졸업장을 받아들고 강당 한쪽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했고 아버지는 밭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재열은 졸업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반듯하게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재열은 그 따뜻함이 자신에게 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야, 졸업했으면 이제 돈 벌어야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재식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칩니다. 집에 빚 있는 거 알지? 아버지 농협 대출 이자가 석 달치나 밀렸어. 재열은 졸업장을 가방 속에 집어넣으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얼마나요? 한 240만 원? 재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 매고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재열의 인생이 진짜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건 재열이 처음 들어간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20도 안 된 나이에 안전모를 눌러쓰고 하루 12시간을 철근을 나르며 보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굽고 무릎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하루 수면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모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재열은 그 돈 봉투를 손 안에 쥐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월급 탔습니다. 얼마 됐어? 한 110만 원요. 잘 됐다. 나 좀 급한 일 있었는데 8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줄게. 재열은 잠시 멈춥니다. 형님이 쓰실 거면 가져가시죠. 야, 빌리는 거라니까. 꼭 준다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재열이 3번을 말을 꺼냈고 제식은 3번 다 곧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 재열이 다시 꺼내려 하자 제식은 표정을 바꿨습니다. 야, 네가 가족한테 그러는 거냐? 형이 어디 도망가냐?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녀? 그 한마디에 재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엔 둘째 재순이었습니다. 재열이 공장 잔업까지 해서 받은 돈 중에 60만 원을 재순에게 빌려줬습니다. 재순은 언니가 살림이 좀 빠듯해서라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누나, 그 돈. 아이고, 재열아. 그게 집안에 쓴 돈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재열의 돈은 매달 사라졌습니다. 벌면 사라지고 벌면 사라지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이랬습니다. 이유 없이. 습관처럼. 멈추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왔고 공사 현장은 진흙탕이 됐습니다. 안전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오후가 될 무렵엔 신발 속에서 물이 찰박거렸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퇴근한 재열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집 앞. 낡은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식, 재순, 재우, 재숙. 모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안주 씹는 소리, 와하 터지는 웃음소리. 재열은 대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췄습니다. 셋째는 진짜 편해. 말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 재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걔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재식이 맞장구를 칩니다. 하나 키우는 기분이야 진짜로. 웃음이 터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열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삼각김밥과 같이 들고 있던 계란 2개가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노른자가 빗물과 섞여 퍼졌습니다. 재열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5초, 10초. 그는 쪼그려 앉아 깨진 계란 껍데기를 손으로 주웠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노른자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걸 봤습니다. 천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샘이. 재열은 일어나서 비닐봉지를 주워 대문 옆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으며 그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 뒷모습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재열은 그날 밤 하천변 벤치에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젖은 옷은 식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기다리는 것은 내일의 일뿐이었습니다. 일어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22살의 재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재열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열이 너는 참 성실하다.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냐? 그때 재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그게 꿈이야? 재열은 그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밟고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벌써 알았거든요. 그 벤치에서 재열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처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열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시키는 대로 했고 여전히 형제들의 몫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달라졌습니다. 공장 야간 잔업이 없는 날이면 재열은 읍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폐관 시간 30분 전에 들어가서 불이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제책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에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엔 회계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식, 부동산, 사업, 계약, 사전을 찾아야 할 단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재열이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밤에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열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상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배울 수 있는 시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 재열은 그 시간을 갉아먹듯 썼습니다. 열심히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게였습니다. 재열이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 800만 원을 손에 쥐고 작은 분식 가게를 차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상가 지하 1층.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혼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전동 드라이버를 돌리며 재열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상권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새로 생기면서 유동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열은 버텼지만 월세와 재료비가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달엔 자신의 밥값조차 가게 매출에서 꺼내 썼습니다. 문을 닫는 날, 재열은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텅 빈 가게, 테이블 위에 계산기 하나, 그리고 잔고가 23만 원뿐인 통장. 재열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5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패의 원인, 다음엔 고쳐야 할 것들,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들. 재열은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시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사업은 택배 대리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상권 분석을 3달 동안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직접 세고 경쟁 업체와의 거리를 재고 유동 차량을 시간대별로 기록했습니다. 개업 후 8달이 지나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첫 달 순이익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재열은 그 돈을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은 재투자했고 반은 공부에 썼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등록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습니다. 또다시 하루 4시간 수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곤해도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작은 물류회사였습니다. 직원 2, 차량 1대. 재열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싣고 낮에 배달하고 저녁엔 정산했습니다. 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자 재열은 그 수익으로 소형 창고를 임차했습니다. 창고가 수익을 내자 차량을 2대로 늘렸습니다. 차가 2대가 되자 직원을 1명 더 뽑았습니다. 눈덩이처럼 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형제들도 부모님도 재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재열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은 돈 좀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재열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돈 없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안 내려오는 거 보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바빠서 못 내려갑니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열은 한 번도 복수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할 시간에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분노를 연료 삼아 공부했고 외로움을 자양분 삼아 일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이미 어릴 때 배웠습니다. 아무도 내 감정에 관심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 결국 자기 자신도 자기 감정을 아끼게 됩니다. 재열은 그렇게 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지 효율적이었습니다. 재열이 3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 재열이 거래처 미팅 중이었습니다. 재열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재열은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교 병원 응급실. 재열은 그날 바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식, 재순, 재우, 재숙.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재열을 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야 하나? 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이래. 수술해야 한대. 재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비용은요? 재열이 묻습니다. 한 3천은 들 것 같다고 하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재순이 이었습니다. 나도 애들 학비가 있어서 당장은. 재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출이 막혀서. 재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열은 그 얼굴들을 한 명씩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너스콜을 눌렀습니다. 담당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재열은 혼자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그날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열은 의자를 당겨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재열아.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예, 어머니. 네가 다 냈냐?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재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재열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얇아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손이 이제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세요. 제가 있을게요. 재열은 그날 밤 병실에서 세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어머니가 간간히 작게 신음을 낼 때마다 이불을 고쳐 덮어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이 재열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재열은 그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갔습니다. 형제들 중 누가 먼저 오는지, 누가 병원비를 나눠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조용히. 어머니는 재열이 오면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형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마을 사람들. 곡소리와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재열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찍은 사진. 재열이 직접 골랐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 첫날, 영정 앞, 아직 발인도 하기 전, 재열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열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듯한 그 냉정함이었습니다. 재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식을 한번 보고 다시 영정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본 재우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그날 셋째 눈빛이 무서웠다. 뭔가 달랐어.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식은 작은 건자재 가게를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 빚이 쌓였습니다. 재수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재우는 주식에 손댔다가 은퇴 자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재숙은 남편과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아등바등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엔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재열은 짧게 받고 짧게 끊었습니다. 안부를 물으면 잘 지냅니다였고 돈 얘기가 나오면 제가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형제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여유가 없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연락도 잘 안 되고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 그냥 우리가 싫은 거 아니겠어? 어릴 때 많이 구박했잖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재열이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류회사가 성장해서 직원이 50명이 됐다는 것을, 거기서 번 돈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했다는 것을, 그 투자가 2배, 3배, 5배로 불어났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재열의 이름은 서류 속에 있었고 그 서류는 상장사의 주주명부였다는 것을. 재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거대해졌습니다. 그 전화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재열 씨가 맞으시죠? 예.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형제분들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재열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의 유언입니까? 죄송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도 같은 전화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단톡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식 유언장이래. 뭔가 있는 거 아냐? 재순 누가 돈이라도 남긴 거? 재우 혹시 재열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재숙 걔한테 물어봐봐. 제식이 재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아는 거 있어? 뭔 유언장이래? 재열은 짧게 말했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끊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의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조용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식, 재순, 재우, 재숙. 4명 모두 평소보다 옷을 좀 차려입은 듯 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재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이 재열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은 수수했습니다. 특별히 비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구부정하고 눈을 내리까는 재열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반듯했고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제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재열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순이 속삭이듯 재우에게 말했습니다. 쟤 왜 저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재우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상석에 앉더니 파일을 내려놓고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유언 집행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을 공유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자산 목록입니다. 총 부동산 3건, 예금 약 8천만 원, 그리고 채무 일부가 있습니다. 제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5분의 1씩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재순이 제식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 재산의 100% 셋째 자녀 이재열에게 일임합니다. 정적. 그 정적은 약 3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3초가 지금껏 이 형제들이 살아온 수십 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3초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확인합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은 셋째 이재열 씨입니다. 그게 말이 돼. 왜 셋째야? 재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의 뜻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하나의 안건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게. 이재열 씨의 법인 자산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열 씨의 동의를 받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형제들이 제열을 받습니다. 제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열 씨는 현재 물류기업 한 개사의 대표이사, 제조업체 3개사의 최대 주주, 부동산 임대법인 한 개사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총 자산 규모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2,700억 원입니다. 2,700억. 그 숫자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식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재순의 입이 열렸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재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식이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너 이걸 언제부터? 재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제 월급 가져가던 그때부터요. 뭐? 21살. 공사판 다니던 때. 형님이 80만 원 가져가셨잖아요. 다음 달에 준다고 하셨는데. 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뭔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 재순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재열아, 우리가 몰랐잖아.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누나. 재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일하고 돈은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말 하나면 다 끝나는 구조가. 그 구조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그 한마디. 재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그 큰 몸이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재열아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진짜로 미안하다. 재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도, 재숙도, 네 명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열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 말에 재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재열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합니다. 재열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적. 앞으로는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사세요. 재열아. 재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재열이 막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이 서류에는 각자에게 드릴 정착 지원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님 사업빚, 누나 보증금, 재우 형 노후 자금, 재숙이 아이들 학비. 다 계산해 놨습니다. 돈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여미고 의자를 밀어넣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재식이 손을 뻗었습니다. 재열아, 잠깐만. 재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사무실 안에 남겨진 4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열이 계산해 놓은 숫자였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재순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 건데, 원하던 돈인데, 그런데 왜인지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야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부끄러움. 건물 밖으로 나온 재열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비가 오던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밭에서, 문 앞에서 혼자 젖어 있던 그 비가 오늘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열은 천천히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서 재열은 처음으로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무언가가 오늘 저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도를 걸으며 재열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열은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국밥집, 창가 자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어 먹으며 창밖의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 조용함이었습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형과 누나와 동생이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떠나는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열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분노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한 방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열의 어깨는 젖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